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861% 수익을 올린 젊은 투자자 김현준의 실전 투자법. 김현준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김현준, VIP 투자 자문과 키움증권을 거쳐 현재 더 퍼블릭 자산운용 공동 창업자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반골 기질이 있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즐긴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 또한 여러 금융권 선배들의 조언을 뒤로한 채 흔한 쩐주 하나 없이 4명의 쌈짓돈을 합친 1억 원만으로 창업했다. 그리고 7년,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만장일치제, 10종목 집중투자, 개인 고객 직판을 성공시키며 자기 자본 50억 원, 운용자산 700억 원을 자랑하는 어엿한 금융벤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의 규모보다는 펀드 수익률에 목숨 거는 투자자로서의 삶을 추구해 가끔 동료들로부터 애정어린 원성도 듣는다. 10여 년간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종목 선정이 주식 투자의 전부다라는 믿음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 861%를 기록 중이다. 최근에는 우연히 TVN, 유키즈 온도블럭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각종 미디어에서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차례, 들어가며 무턱대고 삼성전자 주식만 사고 있는 당신을 위해. 제1장, 부자들은 투자 마인드부터 다르다. 제2장, 부자들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 제3장, 부자들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 2. 제4장, 실전, 전문 투자자는 이렇게 한다. 나가며 올바른 투자의 가치를 위해.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무턱대고 삼성전자 주식만 사고 있는 당신을 위해. 유키즈 온더블럭을 촬영한 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다. 그동안 유튜브에서는 내가 출연한 한 편의 영상 클립이 300만 회 이상 재생되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2030 세대 중에서 나를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윤우님의 질문에 쉬셔야죠. 올라갈 때까지. 라고 답한 것이다. 많은 이들은 그 답변에 저 세상 쿨함이라며 박장대소했지만 정작 나는 매우 진심이었다.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모든 경제 뉴스를 꿰고 있고 업무 시간에는 복잡한 차트가 펼쳐진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서 매의 눈을 번뜩이며 수없이 클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끔은 고객들도 매매가 너무 없으면 내 돈 열심히 안 굴리고 노는 거 아니야? 라는 눈총을 주기도 한다. 사실 수익률이 같다면 매매가 적은 것이 수수료와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데도 그렇다. 나는 그런 오해를 깨고 싶었다. 주식 투자는 기업과 동행하는 것이다. 한두 걸음 걷다가 다른 길을 가는 사이를 동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 때는 묵묵히 배낭 아래 손을 넣어 도와주고 잠시 쉬어가는 곳에서 시원한 맥주를 들이킬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가끔은 지나치는 다른 순례자들을 보며 열성적으로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런데 좋은 기업을 고르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들의 월급보다 많이 벌어도 될까? 같은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코로나19 이후
어느덧 1400포인트까지 폭락했던 종합주가 지수가 전임 미답의 경지인 3000포인트까지 올라서며 동학개미 운동은 성공을 거뒀다. 계좌 인증에 바쁜 그들 앞에 수십 %의 수익률은 초등학생도 가능한 우스운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속사를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만 따라 사기에 급급하다. 어디에서 누구와 인터뷰를 하던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질문은 빠지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서 근사한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외국인들의 현금 지급기 역할만 했던 우리나라가 K-방역을 계기로 우뚝 서면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주식 투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패배주의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어가는 지금, 놓쳐서는 안 될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다. 그런데 만일 삼성전자가 고평가되는 날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기업의 가치 그 이상으로 매겨지면 좋은 주식이 아니게 된다. 그때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포기하고 당신의 돈을 쉬게 할 것인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생업에 종사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는 휴양지 썬베드에 누워 맥주를 들이켤 때도 나를 대신해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내 돈을 굴려다 주는 데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속도로 동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만 산다는 건 삼성전자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는 부자가 되는 다른 길은 포기한다는 뜻인가? 나는 2배가 되는 주식들을 매년 찾아낸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기업을 찾는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주변을 관심 있게 돌아보고 그것을 계산하는 습관을 가진 것이 전부다. 친구 4명을 모아서 넷플릭스를 결제하고 허니버터칩이 있는 편의점을 찾아 헤맨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을 나는 모두 돈으로 바꾸었다. 1년에 2배짜리 주식 하나만 찾아도 10년이 지나면 1024배가 된다. 그러면 넷플릭스 대신 골드 클래스를, 편의점 대신 호텔 뷔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충분한 준비와 공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삼성전자만을 사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이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경제 상식은 제대로 된 투자 공부가 아니다. 일정한 투자 수익을 지키고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좋지 않을 때도 기업을 응원하고 기업들이 그 응원을 바탕으로 안 좋은 사이클을 지나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고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진짜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지, 그 제품과 서비스로 어떻게 매출과 이익을 내는지, 최종적으로 그 매출과 이익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 책에서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개미들은 몰랐던 부자들의 종목 고르는 비법이다. 제1장 부자들은 투자 마인드부터 다르다. 부자들은 돈을 일하게 한다. 많은 이들이 삼성전자는 망할 위험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주식 투자로 당신이 망할 일은 없다. 그런데 왜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일까? 단언컨대 틀린 말이다.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잘못된 방식으로 투기했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란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을 기대하는 일이며 그 외의 것은 모두 투기다 라고 정의했다.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철저한 분석은 하지 않으면서도 막연히 가진 주식이 몇 배씩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이른바 몰빵, 레버리지를 일삼는다. 당연히 원금의 안정성은 저 멀리 사라진다. 투자의 기본을 모른 채 한번 손실을 입게 되면 운이 나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박장으로 입장하고 이번에는 더 큰 무리를 하고 더 큰 손실을 입는다. 부자들은 어떨까? 투자회사 경영자로서 큰손들을 만나면서 크게 놀란 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들도 투자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단, 직접 투자에 한해서만. 강남의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다. 그들에게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동안에 다른 투자회사와 손님의 돈을 뺏고 빼앗는 경쟁은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을 정도다. 두 번째는 그 금융자산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들은 입이 닳도록 원금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속으로 이 정도는 잃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수준의 자산도 아까워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낮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며 채권 이상의 수익만을 꾸준히 내달라고 주문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거나 그러한 일상을 벗어나고자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동안 부자들은 사업체를 키우고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는 데 주력한다. 그들이 일하는 낮에도 잠들어 있는 밤에도 부자들의 돈은 바쁘게 일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돈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굴리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역시 부자가 된다. 이것은 당장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돈을 모을 의지와 돈을 굴리는 능력만 갖춘다면 금방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 꾸준히 직장을 다니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꾸준히 공부해 제대로 투자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은 부자의 사다리 치우기용 괴담인지도 모른다. 투자에는 감이 아닌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나는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대학까지 마치고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장에서 펀드 매니저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세대 펀드 매니저였다던 아버지 덕이 컸던 것 같다. 였다던이라는 이상한 문법을 쓴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주식의 주자도 몰랐고 당연히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더욱 알 길이 없었다. 내가 아버지 일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어머니와 함께 지금은 사라진 대형 서점, 을지 서적에 가는 날 가족끼리 함께 외식을 한다는 정도다. 아버지와 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지간처럼 대면대면하기 일쑤였다. 첫 직장의 취직이 결정되기까지 아버지와는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왠지 첫 출근하기 전에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있었다. 투자 자문사에 다니기로 했다고 하자 아무 말씀 없이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오시고는 간단한 회계 문제를 내셨다. 벌써 수년간 대학 투자학회 활동을 한 나에게는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 수준이었다. 간단히 풀고 나자 열심히 해라 라고 짧게 격려하셨다. 아마도 당신께서 일하실 적 생각에 흔히 말하는 그래프만 보고 하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되셨던 듯 싶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은
초등학생 때다. 나의 가장 큰 취미는 집 앞에 있던 몇백 원짜리 덤블링에서 뛰어노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덤블링이 그렇게 좋으면 그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구하셨다. 아버지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농담이 아닌 게 분명했다.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불효령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 이후 아마 1, 2주 정도는 머리를 싸고 고민했던 것 같다. 덤블링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아주머니께 기구의 가격을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한 달에 몇 번을 방문하는지 헤아려 보기로 했다. 그때는 인터넷은커녕 PC가 없는 집도 많던 시절이었다. 백미는 기상청에 전화한 것이다. 제 아무리 아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놀이기구라 해도 비가 올 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이미 우리나라가 1년에 3분의 1은 비가 오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질문에 답하던 기상청 직원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기도 하다. 마치 투자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만 같은 이 일화들은 사실 내가 일반인 투자자에게 강조하는 좋아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회계 지식 그 자체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급락을 이겨낸 동학개미들은 승리에 취할 때가 아니다. 월급만으로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서울에 전셋집 하나 마련하기 어렵고 예금금리는 1%대에 불과하며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비트코인마저 급락해 낙담해 있을 즈음 운 좋게 주식시장이 폭락해 들어갈 기회가 생긴 것뿐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존버만으로는 절대 다음 위기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자본시장은 심리게임과도 같아서 모두가 잘 된다고 생각해 투자를 거듭하면 그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반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그 자산 가격은 절대 오르지 못한다. 돈 버는 데 있어서 항상 실패만 하여 패배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이번 기회는 반드시 성공 공식을 써야 할 때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 공식을 써야 할까? 남이 좋다는 주식을 무작정 사서 피같이 모은 몇 년치 혹은 몇 달치 월급을 날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았다. 배우자 혹은 주거지는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는 사람들이 주식 사는 일은 마트에서 장 보는 것처럼 쉽게 생각한다. 아마 잘못되면 쉽게 팔아버릴 수 있다는 생각과 어차피 너무 어려워서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주식을 가벼이 여기게 하는 것 같다. 주식 투자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기본만 잘 닦아두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주식 투자의 4단계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재무 설계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예상 투자 기간, 기대 수익률을 설정해야 한다. 당장 수중에 있는 돈을 끌어모아 따블을 만들겠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2단계는 투자 마인드 정립이다. 교회에 가면 성경을 읽고 바둑학원에 가면 정석을 외우듯이 투자에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개념과 원칙들이 있다. 주식하면 그래프밖에 떠오르지 않는 초심자들은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쓴 성경과도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둘러보는 것이 3단계다. 주식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종목명부터 시작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지름길을 찾는 것과 같다. 그 지름길의 끝은 낭떠러지다. 아직 주식시장이 찾아내지 못한 변화의 틈에서 수익이 창출된다. 아이폰이 등장하거나 미국에 여행 가면 테슬라를 많이 볼 수 있다든가 젊은이들은 인터넷 뱅킹이 아닌 토스를 쓴다는 등의 이야기는 모두 돈이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나 소비자가 쉽게 지갑을 여는 서비스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4단계는 회계 공부와 연습이다. 외국에 가서 친구를 사귀려면 그 나라의 말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하려면 모든 것을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 아무리 세상의 변화를 빨리 눈치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돈의 가치로 해석할 수 없다면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만다. 우량주 장기 투자의 거짓말. 동학개미운동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무엇일까? 조선비지에 따르면 역시나 삼성전자다. 우선주까지 합하면 언택트의 대표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 두 종목을 합친 것보다 30%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하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대표 종목으로서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우량주를 오랫동안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또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우량주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리스트는 시간에 따라 바뀐다. 2010년 6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 10년이 지난 2020년까지 그 리스트에 존재하는 기업은 3개 뿐이다. 심지어 순위가 오른 기업은 하나도 없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조선업의 대장, 현대중공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대형 바이오 기업들과 인터넷 기업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수익률로 말하자면 현대중공업은 10년간 주가가 3분의 1이 되었고 그 시절 순위에도 없던 네이버는 5배가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에 투자하고 10년을 묻어두면 반드시 큰돈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항상 현재의 기준에서 우량주를 골라내고 그 주식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쉽기 그지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생존 편향의 오류다. 생존 편향의 오류란 살아남지 못한 사례들을 수집하기 어려운 탓에 해당 시점에 생존해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성공 사례를 일반화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장롱 속에서 수십 년 전에 넣어뒀던 삼성전자 주권을 발견하고 수십 배의 기록률을 기록했다는 일화는 그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장롱 속에서 발견한 것이 5,000원도 맞지 않는 로또 영수증이었다면 과연 기자들이 관심이나 보였을까? TVN의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성동일 씨는 김성균 씨가 주식을 추천하자 예금이나 하라며 손사래를 친다. 그때 김성균 씨가 추천한 종목이 삼성전자, 한미약품, 태평양 화학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시청자들은 마치 본인의 일인 양 안타까워했다. 이 또한 1988년 이전의 상장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주식을 찾다 보니 범하게 된 생존 편향의 오류다. 우량하다는 표현은 성장성이 뛰어나고 재무 건전성이 안정적이며 브랜드 가치나 경영진의 능력이 훌륭하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모든 기업은 어떤 특정한 산업에 속해 있게 마련이고 그 산업은 기업의 역량과 무관하게 흥망성쇠의 길을 걷게 된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 태동하면서 훌륭한 인력과 저렴한 생산비로 선박을 건조하던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설비로 10년 넘게 몸살을 앓아야 했다. 아마 소비자로서 삼성전자를 아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아이템은 반도체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시작은 현재 CJ제일제당이 영위하고 있는 설탕이었고 그 뒤 섬유와 비료를 거쳐 가전제품 회사가 되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파는 회사로서의 삼성전자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성장에 발맞춰 변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이자 시가총액 1위의 종목이 된 것이다. 우량주라는 미명하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전자나 대우전자를 투자했던 이들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반대로 그때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카카오톡은 지금은 전 국민의 손과 눈을 사로잡아 카카오라는 신흥 재벌을 길러냈다. 나는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새로운 이름이 자리 잡고 또다시 그 기업들은 마치 그 이후 1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제2의 네이버나 카카오,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찾아낼 자신이 없다면 우량주를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그냥 믿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삼성전자처럼 시류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지 아니면 현실의 안주에 뒤처지거나 너무 과욕을 부려 탈이 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분기마다 나오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꾸준히 읽는 것이다. 사업 보고서에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벌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과 공인회계사들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가 함께 실려 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과거에 내가 생각했거나 회사가 발표했던 계획이 현재는 이루어져 있는지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개미와 부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회사의 뼈대를 알지 못하거나 재무제표를 읽을 능력이 없는 투자자는 추적, 관찰에서도 이따금 회사와 사랑에 빠지는 실수를 한다. 대형 반도체 회사와 사랑에 빠진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그 회사의 전망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모르겠다고 답할 때마다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쭉 읊으며 다시 한번 전망에 대해 묻는다. 지인이 늘어놓는 정보는 검색 포털에도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도 나오지 않는 수준이다. 한 번은 대체 어떻게 이것을 알아냈으며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되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이인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다니까 라고 타박했다. 눈치챘겠지만 지인은 그 회사로 돈을 벌지 못했다. 이처럼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이고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눈이 없다면 마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쓰레기 더미 속 저장 강박증 환자처럼 뉴스만 모으다 수익은 못 낼 수도 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 기업과 주식은 엄연히 다르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식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형태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굳이 꼬집자면 좋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의하고자 한다. 좋은 기업은 규모가 커진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실이 튼튼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의무를 다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우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들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경영자, 노동자, 고객, 정부, 주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좋다는 뜻을 다르게 해석한다. 경영자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높이는 것을 중요시한다. 노동자는 안정적이면서 자아 성취가 가능한 직장 생활, 높은 급여를 바란다. 정부는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세금 납부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는 어떨까? 주주는 뭐니 해도 수익률이다. 투자한 자금의 안정성은 담보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지상 과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한다고 가정할 때 경영자나 노동자는
보다 많은 수입을 원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지불해야 하는 급여가 높다면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즉 남은 돈이 줄어든다. 여기서 매우 강력한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가끔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으로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다든가 인터넷 공룡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놓고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는다든가 하는 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 정부는 그 기업들의 한국의 투자를 더 늘려달라 요청하거나 세금을 더 내라는 주문을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댓글창에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 우리나라의 고용과 복지에 힘쓰자는 댓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기업들의 주주라면 어떨까? 장기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둘째치고 당장 내 증권 계좌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거나 혹은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있다. 주주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자본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면서 동시에 좋은 주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조각 케이크로 예를 들어보면 좋은 재료는 맛있고 예쁘게 만든 조각 케이크는 좋은 기업에 빗댈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조각 케이크를 하루는 할인받아 5,000원에 살 수 있고 다른 날에는 정가인 10,000원에 살 수 있다면 구매자가 느끼는 효용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성장을 잘하고 내실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비싸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같은 조각 케이크로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역시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맛, 똑같은 모양의 조각 케이크가 있다. 이번에는 가격도 10,000원으로 같다고 하자. 다른 점은 하루는 큰 케이크를 4등분해서 팔고 다른 하루는 같은 케이크를 8등분해서 판다는 것이다. 아마 이번에도 구매자가 느끼는 효용은 분명히 다르다. 주주 가치가 뛰어나고 우상향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발행한 주식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듯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수가 늘어나 주가는 오르지 않는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소금물에 물을 더 타서 농도가 옅어진 것에 비유해 희석되었다고 표현한다. 한 번은 어린 친구가 난생 처음으로 주식을 사봤다고 자랑하기에 왜 그 주식을 골랐니? 라고 물은 적이 있다. 주식 초보자였기에 대단한 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주식이 제일 싸서요 라는 답을 듣고 웃음이 터졌었다. 기업 분석이나 가치평가는 할 줄 모를 것이 분명했으므로 한 주당 가격이 낮다는 의미였을 것이라 짐작했다. 싼 주식을 사면 왜 좋은데? 라고 묻자 같은 돈이면 여러 개를 가지는 것이 좋잖아요. 라고 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 기왕에 어느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연히 좀 더 싸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다른 기업, 다른 주식을 주가만 보고 매매하는 것은 서로 다른 빵집에 서로 다른 크기의 케이크를 보고 무조건 낮은 가격표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